이 소설은 우상들의 참모습을 깨닫는 과정에서 한층 성숙해지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배반의 여름. 그때가 아마 내 나이 7살 때였을 것이다. 1살 아래 누이 동생이 5살 나던 해 여름,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이랄 것도 없는 개천에 빠져 죽은 다음 해 여름이었으니까. 지금은 신흥주택지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돼지우리와 돼지우리 비슷하게 생긴 집들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채소밭 사이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시골이면서 인심과 주소 많은 서울인 변두리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 마을 앞에는 개천이 있었다. 채소밭처럼 진한 똥냄새를 풍기며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게 줄펀이 고여 무수한 장구벌레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어른 키도 넘을 만큼 물이 불어나기도 했는데 누이 동생은 장마가 개고 불볕이 나던 그해 7월의 어느 날 거기에 빠져 죽었다.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성가셔서 감쪽같이 따돌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그 일은 일어났던 것이다. 7월의 불볕 밑에 마을의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황홀한 한 18이가 붕붕대는 개천가 둔덕 위에 죽은 누이는 내다버린 커다란 스펀지 인형처럼 누워있었다.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엄마의 얼굴에서는 땀과 눈물과 머리카락이 디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삥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복날 힘을 모아 개를 두들겨 잡을 때처럼 무시무시하게 무표정했다. 나는 어디로든지 무작정 달아나야지 싶으면서도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내가 저 스펀지 인형처럼 생명 없는 것에 오빠란 사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엄마가 깜짝 놀랄 만큼의 돈을 들여 나를 어린이 수영 강습회나 여름 캠프 같은 데 보내 수영을 가르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뺑소니를 쳤다. 물 밑에는 어느 물 밑에고 네 동생의 원혼이 있어 나를 잡아당겨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아버지도 나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한 것 같았다. 다음 해 여름, 아버지는 해질 무렵이면 내 손목을 잡고 언덕 너머에 새로 생긴 사립초등학교로 산책을 가곤 했다. 언덕 너머에는 우리 동네보다 한 발 앞서 아름다운 주택가가 형성되고 사립초등학교까지 들어섰고 그 사립초등학교 수희하고 아버지는 친구였다. 학교 교정에는 별별 놀이시설이 다 있었다. 나는 제 세상 만난 듯이 놀이기구에 매달렸고 아버지는 수의실에서 잡담을 했다. 그 학교에는 놀이기구 말고도 풀장이 있었다. 여름방학에도 풀장은 개방을 했는데 늘 어둡고 흐린 듯한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해질 무렵에 풀장 속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짙푸른 색을 하고 있었고 귀신이 풀어헤친 머리가 휘감겨 오는 것처럼 음습하고도 냉랭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풀장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그 헤아릴 수 없이 층층한 깊이에서 나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유난히 무더운 어느 날이었다. 거의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수의실에서 잡담을 하던 아버지가 미끄럼틀 있는 대로 나를 데리러 왔다. 심한 장난을 한 뒤라 온몸이 땀으로 끈적끈적했다. 아버지는 등에 찰싹 달라붙은 내 티셔츠를 들추고 통풍을 시켜주며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자야겠다 고 했다. 그리고는 내 손목을 잡고 풀장이 있는 데로 갔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풀장도 조금 덜 무서웠다. 아버지는 건장한 몸짓과 소뚜껑 같은 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가 풀장 옆을 걷고 나는 안쪽으로 걸었지만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꼭 매달렸다. 그
그 순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엉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며 낄낄낄 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얼마 동안을 물속에서 죽을 기를 쓰고 허우적댔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풀장가에 손잡이를 붙잡고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목이 물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허리를 비틀고 낄낄대고 있었다. 마치 웃음이 사례가 들린 것처럼 격렬하고 괴롭게 아버지는 낄낄댔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죽은 누이 동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게 미워서 나도 누이 동생처럼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랄 수도 있었다. 나는 내 추측에다 제법 논리적인 체계를 세웠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아버지뿐 아니라 풀장도 나를 배신했다. 늘 헤아릴 길 없이 푸르른 깊이로 나를 겁주던 풀장이 내 키도 안 되는 얕은 깊이일 줄이야.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가 도리어 나에게 수영을 배울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그해 여름 처음 나는 스스로 동네 교회에서 가는 여름 캠프에 참가했고 수영을 익혔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물에 대한 공포감에 도전하다가 어느 틈에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양심도 저절로 풀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우리 동네도 언덕 너머 동네처럼 새로운 주택지로 개발이 된다고 땅값이 오른 것이다. 아버지는 옳다구나 하며 남보다 빨리 돼지우리보다 조금 더 큰 집과 채마밭을 팔더니 벽에 타일이 붙은 서울 시내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변소와 부엌에까지 타일이 붙은 집은 너무 으리으리해서 꼭 꿈만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취직을 했다.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하고 늠름해진 것일까. 내가 아는 어떤 애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대령이라고 교수라고 으스대는 애들의 아버지도 보았지만 나의 아버지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에겐 다른 어떤 아버지와도 닮지 않은 훌륭함이 있었다. 나의 아버지 아닌 다른 아버지를 볼 때 한마디로 쪼다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의 아버지란 아버지는 하나같이 허약하고 비굴하고 비실비실해 배는 쪼다일까.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훌륭함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고 황홀해했다. 취직하기 전 채소밭을 가꾸며 과수원으로 품팔이를 다니던 아버지는 단단하고 커다란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든든한 목과 정직한 눈과 완강한 턱과 넓은 가슴과 대들보 같은 허리와 길고 날렵하고 건강한 다리는 오로지 아버지만의 것이었다. 제 아무리 운동으로 단련된 훌륭한 육체도 아버지의 것에 견주면 생귤과 플라스틱 귤을 견주는 것만큼이나 뚜렷한 차이가 났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무하고도 안 닮은 아버지만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취직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빼고 입는 옷이었는데 아버지의 늠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마련된 아버지같이 잘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옷이었다. 그 옷은 무척 아름다웠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까마귀처럼 윤택하게 새까맣고 찬란한 금빛 단추가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 달렸고 소매뿌리와 모자에 굵은 금줄을 두른 화려한 옷이었다. 그런 옷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버지밖에 없을 것 같았다. 세상의 검은빛과 황금빛의 만남처럼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대비가 또 있을까. 더욱이 그 옷에는 넥타이 따위도 필요 없었다.
넥타이란 쪼다들이나 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 옷만 보면 저절로 났다. 그 옷을 입은 아버지는 나에게 힘과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때 내 밑에는 사내 동생이 둘이 있어서 우리는 아들만 삼형제였다. 아침에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막내 동생의 몸통만한 새까만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할 때면 차렷, 경례라고 호령하면 동생들은 엄숙하고도 진지한 내 동작을 흉내내 두 발을 모으고 꼿꼿이 서서 오른손을 눈썹 위로 척 올려 붙였다.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짓고 폭이 넓은 특이한 걸음걸이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그 보일 듯 말 듯한 미소, 고집스러운 턱의 선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정도의 미소에 나는 얼마나 매혹되었던가. 나의 아버지는 자식들이나 아내의 낯간지러운 빠이빠이나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따위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쪼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는 백만 대군을 사열하는 장군처럼 장엄하게 출근해야 했다. 동생들은 어른들이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아버지가 될래? 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사장이나 그런 게 되겠다는 대답을 기다렸던 어른들은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을 이상한 잡소리로 위로하러 들었다. 오메, 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쬐그만 녀석 하는 소리 좀 봐. 뭔 노릇해서 밥벌이 할 것인가가 급하지 않고 아새끼 만드는 게 더 급한 줄 아나 봐. 동생들이 되겠다는 아버지가 결코 남자가 여자 만나서 애 낳게 하면 되는 생리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같이 뛰어나게 훌륭한 인격체라는 것을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도 여름이었다. 방학한 지 며칠 안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느닷없이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수행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다운 훌륭한 일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흥분으로 몸도 마음도 마구 뛰었다. 뜻밖에도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내 몸을 꽉 붙들었다. 아버지는 왜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나를 빼앗았다. 워낙 힘의 대결에 있어서 엄마는 아버지의 적수가 못 되는 데다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내 힘까지 작용하고 보니 엄마는 힘없이 나를 아버지에게 빼앗겼다. 엄마는 나를 빼앗기고 나서도 몇 번도 안 된다고 부르짖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이미 나는 아버지에게 손목을 잡힌 채 껑충껑충 신바람이 나서 뛰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탔다. 버스가 달릴수록 우리 동네보다 길도 넓어지고 집도 커지고 차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동네가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넋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는 나한테 정신이 없지? 여기가 시내란다. 하고 말을 걸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자식, 촌놈이라 별 수 없구나. 질려서 어리 쑥 빠져버렸잖아. 하기도 했다. 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서 버스를 내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버지를 잃으면 생전 못 찾을 것 같아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었다. 문득 아버지를 따라 나온 게 후회스러워졌다. 몇 년 전 나를 뿌리쳐 풀장 속에 팽개쳤듯이 아버지가 나를 이 엄청난 인파 속에 팽개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속에서는 헤엄이라도 칠 수 있지만 인파에 빠진 촌놈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뿌리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붙들어 주었다. 여기가 아빠 직장이란다. 7층인가 8층인가 되는 회색 빛깔의 집 앞에서 아버지는 멈췄다.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에는 10층도 훨씬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아버지와 내가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빤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있고
딱딱한 비닐 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개 좀 안거라 하면서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여름에 아버지는 저 검은 양복을 입고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자동문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다 티가 더럭더럭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질겁해서 후다닥 뛰어나갔다. 그러더니 꿋꿋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례를 그 쪼다에게 엄숙하게 올려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다가 아버지를 거들떠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다. 승용차는 연달아 자동문 밖에 와서 멈고 아버지와는 너무도 딴판인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 속을 물 한 방울 안 맞고 식리도 가게 생긴 생쥐 같은 사내들이 그 속에서 나왔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듯한 경례를 올려붙였다. 넥타이 맨 생쥐 같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당당한 체격과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 맨 생쥐들의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서야 아버지의 방 유리창에 수의실이라고 붙어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높은 분들의 아침 마중을 끝낸 아버지가 수의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벼랑간 낄낄댔다. 웃음이 사례가 들려 더 지독한 웃음이 되어 아버지의 웃음은 좀처럼 멋지 않았다. 그것은 질그릇 깨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수의실을 뛰어나왔다. 내 앞을 가로막는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나는 어느 틈에 건물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아니, 또 한 번 팽개쳤던 것이다. 나는 도시의 인파 속에서 몇 년 전 풀장에서 허우적대듯 다시 허우적댔다. 그리고 풀장에서 듣던 것과 똑같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풀장에서처럼 고독했고 풀장에서처럼 이를 갈며 아버지에게 앙심을 먹었다.